노원 아트뮤지엄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21점을 볼 수 있는 이 전시는 오픈 전부터 SNS에서 꽤 화제가 되었는데, 메이저 미술관이 아니라 노원 문화재단, 그러니까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고흐, 모네, 세잔,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가져왔다고 하는 놀라움 때문이었죠. 이 전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과의 협업 전시입니다. 이 박물관의 인상파 소장품은 2020년 예술의 전당에서 모네에서 세잔까지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그때의 약 5분의 1 수준의 작품 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5년 전 그 전시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눈에 익은 작품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이 박물관과의 협업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전시 오픈 전날 전시장 앞에서 반대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전시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맥락이 있다는 점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 전시가 아쉬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전시가 왜 아쉬웠는지 그 이유를 먼저 공유드리려 합니다. 21점이라는 작은 수지만 포함된 작품들의 퀄리티 자체는 좋습니다. 피사로, 르누아르, 모네, 세잔의 아름다운 작품들로 밀도 높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 전시가 아쉬웠던 이유는 작품의 퀄리티가 아니라 전시 감상 환경과 큐레이션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전시 감상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전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제가 방문한 날에도 관람객이 많았는데, 노원 아트뮤지엄의 전시장 공간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좁아 지나치게 붐볐습니다. 특히 작품 수가 많지 않은 전시일수록 한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한데, 공간이 협소하고 관람객이 많다 보니 그림 앞에 여유롭게 머무는 감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 층에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된 전시장이다 보니 동선 역시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시 감상에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전시장 전체에 흐르는 감성적인 음악이었습니다. 감각을 열어두고 각각의 그림에서 빛, 색, 공기의 느낌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음악이 계속 크게 들리니 그런 감각의 통로가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음악의 서정적인 감성이 모든 작품을 한데 납작하게 섞어버리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열리는 회화 작품 전시에서 작품 외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벽지, 인테리어, 음악 등을 과하게 덧붙여 마치 체험형 전시장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방향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큐레이션 역시 아쉬웠습니다. 작품 수가 많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구분 또한 피상적이었습니다. 패널과 오디오 가이드의 설명 분량은 많았지만 작품을 이해하거나 감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 때문인지 예루살렘 박물관의 존재가 거의 지워져 있었기에 이 컬렉션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알기 어려웠고, 결국 개별 작품을 각각 감상하는 데 그치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전시된 작품들 하나하나는 좋았습니다. 유난히 집 벽에 걸어두고 싶어지는, 전시 제목처럼 한눈에 봐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에프라트 아하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은 아니지만 전 세계 유대인들은 우리를 문화적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며 더 많은 작품을 기증하고 싶어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소속감을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수준 높은 작품들을 이 박물관에 기증했고, 그 결과 이렇게 뛰어난 컬렉션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 온 작품들도 수집처를 살펴보면 뉴욕의 슐만 씨의 기부, 부에노스아이레스 할베르스탐 씨의 유증, 로스차일드 가문의 컬렉션 유증, 테라비브의 사라 마이어가 남편 모세 마이어를 추모하며 기증,
이런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저명한 유대인 가문들의 성씨이죠.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모인 밀도 높은 컬렉션이기에 유난히 아름답고 다양한 인상파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섹션별로 제게 인상 깊었던 작품 두세 점을 골라 간단하게 소개해보려 합니다.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작품들을 만나게 될지 미리 살펴보는 느낌으로,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남은 여운을 다시 떠올리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전시 해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수면 풍경과 반영. 알프레드 시슬레 생맘의 루엔강가 바지선들. 알프레드 시슬레는 파리의 부유한 영국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업을 잇기 위해 18살에 비즈니스를 공부하러 런던으로 건너가 6년간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찌 된 일인지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시슬레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를 자주 드나들었고, 그 중에서도 영국의 국민화가 존 컨스터블의 풍경화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슬레가 파리로 돌아온 뒤 생애 후반기에 그려진 이 그림에서도 자연스럽게 컨스터블이 떠오릅니다. 특히 저 빨간색 점 때문인데요. 풍경화 속에 밝은 붉은색을 집어넣는 이 작은 트릭은 컨스터블, 바르비 종파의 테오도르 루소, 그리고 알프레드 시슬레로 이어집니다. 차일드 핫삼, 여름 햇살. 이 찬란하게 흰 그림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랑, 살구, 파랑, 보라, 초록, 주황이 어우러진 세 개의 향연입니다. 햇살 가득한 이 해변의 인물화, 얼핏 보면 모네의 그림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의외로 이 그림의 화가 차일드 핫삼은 보스턴 출신의 미국인이고, 이 해변 역시 프랑스 남부가 아니라 미국 동부 뉴햄프셔 포츠머스 해안의 섬 풍경입니다. 핫삼은 24살에 떠난 유럽 여행에서 파리에 매료되었고, 27살에는 실제로 파리로 건너가 3년을 머뭅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며 19세기 인상주의의 흐름을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바르비 종파의 영향도 보이고 카유보트나 모네 또한 겹쳐 보입니다. 뉴욕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인상주의 전시를 보며 영향을 받았고, 뉴욕과 햄튼 등의 풍경을 인상주의 화법으로 담아냈습니다. 19세기에는 이렇게 인상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은 미국 화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차일드 핫삼을 비롯해 에드워드 헨리 포타스트, 윌리엄 메리 체이스, 테오도르 로빈슨 같은 화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클로드 모네, 수련이 있는 연못.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목록이 기사로 나오곤 합니다. 2024년에도 2025년에도 모네의 작품이 10위 안에 들었는데, 두 작품 모두 연못 위에 수련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각각 6,550만 달러, 4,548만 달러라는 기록을 세웠죠. 모네는 약 30년 동안 자신의 지베르니 정원 연못에 핀 수련을 무려 250점이 넘는 작품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리즈는 여전히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걸까요?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네의 수련 작품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마주하면 이 작품이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하는 매우 실험적인 그림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연못의 경계는 사라지고 물 위에 떠있는 수련잎과 주변 풍경이 반사된 수면이 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색채 역시 구체적인 묘사라기보다는 흐릿하고 맹한 느낌으로 사용되어 화면 전체가 추상적이고 몽환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작품은 자연과 빛, 시간과 감정을 집요하게 탐구한 모네 인상주의의 정수이자 동시에 현대 회화를 예고하는 듯한 전조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움과 모네라는 화가의 끝없는 탐구심을 함께 담고 있는 특별한 작품임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섹션, 도시 풍경, 자연, 인물이 있는 전경. 카미우 피사로, 에라니의 석양, 아침, 햇빛 효과, 에라니. 두 번째 섹션은 피사로의 시골 풍경화들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시작됩니다. 입구 바로 옆에 전시된 이 작품은 노을 빛이 넓은 하늘과 평원을 물들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서 있는 미루나무들은 마치 노란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듯 보이고 강렬한 석양빛에 주변 풍경들은 본래의 색을 잃어버렸습니다. 피사로는 노랑, 분홍, 파랑, 보라의 색으로 평원을 덮어 그 강한 빛 속에 모든 풍경이 하나로 동화되도록 만듭니다. 이번에는 아침을 그린 작품입니다. 햇살에 공기가 데워지는 시간, 밭일을 마친 듯한 여인이 나무에 기대 쉬고 있습니다. 화면은 초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꽃가루와 아지랑이로 인해 시야는 막지 않고 오히려 탁합니다. 풀내음과 흙냄새가 느껴질 듯한 현실적인 시골 풍경인데요. 특별할 것 없는 구도임에도 시골 풍경에 대한 우리의 낭만화된 기억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작품을 보고 나면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피사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 밀밭의 양귀비. 양귀비의 씨앗은 땅 속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습니다.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봄이 되어 농부가 경작을 위해 땅을 갈아엎으면 햇빛을 본 양귀비 씨가 와르르 순식간에 발아하게 됩니다. 제초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19세기 프랑스에서 양귀비는 농경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잡초였습니다. 농부에게는 골칫거리였지만 빛과 색에 민감했던 당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는 이보다 더 흥미로운 연구 대상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세계 폭발이었고 날마다 모습이 달라졌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점들은 그 자체로 장관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모네의 그림 속 양귀비 꽃들 역시 그렇게 자라난 듬성듬성 흩어진 잡초 같은 존재입니다. 고흐에게도 초록빛 봄의 밀밭에 갑자기 등장한 양귀비의 풍경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는 이 그림 옆 벽에 고흐가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함께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고흐가 이 우연한 세계 폭발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한 초록 잎사귀 사이의 양귀비나 붉은 제라늄은 빨강과 초록의 모티프야. 서로 빛을 내는 색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충분해. 이 색들은 서로를 완성시키며 남자와 여자처럼 짝을 이루지. 카미유 피사로, 튠르리 정원, 오후, 햇살. 피사로의 이 그림을 보자마자 몇 년 전 늦가을에 찾았던 파리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오는 날들이 이어지다 오랜만에 맑게 갠 오후,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하며 튠르리 정원을 가로질러 걷던 순간입니다. 원래 왕궁에 속해 있던 튠르리 정원은 녹음이 울창하거나 아기자기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넓고 쓸쓸하면서도 시크한 분위기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파리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다소 어수선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중앙의 그랑 바쌍롱, 큰 원형 연못 근처에 이르자 모두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여유를 즐기며 관광객과 로컬의 구분이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파리 특유의 초록색 철제 퍼블릭 체어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분수가 솟아나오는 연못과 잘 정돈된 정원, 조각상들, 넓은 흙길을 가로질러 걷는 사람들, 그리고 넓고 밝으면서도 쌀쌀한 늦가을의 분위기. 한색이라는 시간이 사이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이 그림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세 번째 섹션, 인물과 정물. 카미유 피사로, 잔느의 초상. 카미유 피사로와 그의 아내 줄리는 20년 동안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무척 아꼈던 피사로는 재정난 속에서도 자녀들이 예술의 길을 가는 것을 끝까지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피사로가 자녀들에게 남긴 수많은 편지들에서 그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그리워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피사로에게는 잔느라는 이름의 딸이 2명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은 지 2년 뒤 태어난 첫 번째 잔느는 미네트라는 애칭으로 불렸는데 안타깝게도 9살의 나이에 호흡기 질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 다시 부부에게 찾아온 딸에게 첫째 딸의 이름 잔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코코트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이 잔느는 피사로의 유일한 딸이 됩니다. 이 그림은 12살 잔느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인데 정말 딱 12살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조금은 심드렁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빠들이 카톡 프로필에 올리는 딸 사진 같은 느낌.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래서 더 마음에 남는 초상입니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꽃병의 장미. 르누아르의 그림에는 막 피어난 듯 살아 움직이는 붓질, 새큼하고 달콤한 과일 같은 질감, 눈이 부실 정도의 색감이 담겨 있는데 이런 특성들이 꽃을 그리는데 특히 잘 어울린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오랑주리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에서도 저는 르누아르는 인물화보다 오히려 화병 그림들이 더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그런 르누아르의 꽃 그림이 이번 전시에도 한 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화면에서는 그 꽃잎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촉감이 전해집니다. 빨강, 분홍, 하양, 그리고 살짝 노랗게 바랜 꽃잎들. 배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잎사귀까지. 이 그림을 방 벽에 걸어두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몇 가지 남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찬란한 빛을 품은 인상파 그림들을 직접 볼 수 있고 고흐의 낯선 작품과 모네의 수련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기만 해도 기분이 밝아지는 피사로의 에라니 풍경화들이 전시의 중심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자주 여행하며 접하는 도시가 아닌 곳의 소장품, 어쩌면 다시 보기 어려울지도 모를 진품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전시의 분명한 메리트입니다. 다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여러 전시 환경의 이유들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전시는 아니었습니다. 오픈 전부터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안고 방문하실 것 같아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시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런 마음가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해설이나 탄탄한 큐레이션을 기대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풍경 그림을 보며 잠시 힐링한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을 직접 마주한다는 감상 태도로 방문하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